오늘 대선 관전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선정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선자의 득표율인데요. 윤태호 시장님. 네. 뭐 일각에서는 과반을 얻을 후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역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반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87년부터 2012년까지 직선제 동안에 과반 득표 당선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때 과반 득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이겠지만은 딱 두 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박 전 대통령 사이 한 3% 표차가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얻은 표가 야권 계열이 얻었던 표 중에서 최고로 많은 표였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보다 더 많은 표였거든요. 그때는 좀 특수하다고 보고 나머지를 보면은 뭐 다 40%대, 심지어 87년에는 30%대도 있었다. 87년 30%대가 됐던 것은 사자구도였지 않습니까? 노태우 당시 대통령하고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1강, 2중, 1약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후보의 총합이 예. 40%로 묶여야지 한 명이 50%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산수만 해도 그렇죠. 과반을 그러니까 넘는 후보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아주 산수 김진애가 말씀 잘하셨는데 산수로만 따져도 4명의 합이 40%가 돼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이 5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님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투표 합이 15%를 넘어갈 것이냐 혹은 급기야 20%를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과반 투표자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현재. 그러니까 윤 시장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문재인 후보를 50이라고 산정해 보자고요. 심상정, 유승민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그래도 15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데 두 개를 합치면 65. 그럼 나머지가 35가 남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합쳐서 35가 나온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지지층들의 집결 속도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합이 30분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 그런 예측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그동안의 여론조사 수치도 마찬가지인 거고 따라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목표는 50%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캠프의 목표는 45%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45%만 넘는다 하더라도 정말 오자오도 속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마지노선은 40%라고 봐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40%의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되고 30% 후반대의 득표를 얻게 된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80%가 넘는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을 해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40%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국정 운영, 말 그대로 개혁을 하게 되고 적폐청산을 하게 되는 과감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협치와 연정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 더 많은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따라서 아마 40%를 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오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선될 때 기준이고 나머지 후보 뭐 홍 후보나 안 후보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당선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한 40%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당선자는 예. 4자리 혹은 3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고 3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4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선자 앞자리 수가 3이라면 오늘 개표 실황이 그렇죠. 상당히 뭐 이건 손에 땀을 박빙세, 쥐게 되죠. 손에 땀을 쥐고 뭐 발바닥에 땀이 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제가 각 캠프별로 목표 수치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뭐 과반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40%대 승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는 30%대 후반의 지지를 얻어서 역전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안철수 캠프에서도요.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이미 상승을 했다. 30%대 후반으로 역전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율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우리가 너무나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 선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를. 그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기 직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여전히 문재인 후보는 절대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 홍준표 후보가 약간 상승세로 가서 뭐 실버 크로스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만만치 않겠는데 하고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럼 그 뒤로 어떤 이 경로 내지는 궤적을 좀 흔들고 있었을까라고 보면 여론조사가 깜깜이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 토론을 했을 때, 내가 볼 때, 앉아서 볼 때는 심상정도 괜찮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응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호남 사람 같은 경우 봅시다. 안철수다? 문재인이다? 하나가 정해지면, 그래, 그동안에 심상정도 괜찮다. 아마 호남에서 진보적인 표가 상당수 심상정을 지지라기보다도 예. 선호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집권 가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유승민 후보가 힘을 받으면은 그게 막힐 것이고 아니면 상승해서 치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율의 차가 40%, 20%, 15%, 5%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50% 근접한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이 큰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산수 게임을 하는 것이 엉터리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예.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전혀 다른 예측치가 나올 수도 제가 있다. 좀 예측하기보다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자, 정성희 위원님. 대선 전까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나온 그 이후에 국정 운영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당선자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한 대통령 중심의 원만한 국정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국정 운영 야당의 반발로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펼칠 수 있을지 달라지게 되는데 한 몇 퍼센트 선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45% 정도를 받으면은 좀 힘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어떤 목표고요. 40이든 45든 35든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연정과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두 다 여소야대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50%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된 배경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선거 아니겠습니까? 싫어도 같이 밥 먹어야 된다. 누가 예. 당선이 되더라도 파트너와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유권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유권자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예. 따라서 가는데 그래서 각 후보들한테 놓인 선택지는 무조건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김병필 의원님.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걷고 계신데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자도 여태까지 대통령과는 달리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쟤들이랑 얘기하기 싫어도 이른바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심지어 네거티브를 선거 기간 동안 펼쳤던 야당도 끌어안아야만 뭐 법안이라도 하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청문회도 있잖아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손잡고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정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청문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협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쭉 돌이켜봤을 때 거의 대다수의 후보가 개헌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붙이겠다고 거의 대다수의 후보가 약속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개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200석의 의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협치를 통해 갖고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리더십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협치는 어찌 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갖고 있는 의석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상대 정당과 손을 잡을지에 대한 여부를 네.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꽤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정계 개편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불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과 저주의 정치 누가 되든 간에 제발 이제는 멈춰주시고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시기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